남편을 부르지 마세요. 택시를 불러서 화장실 창문으로 탈출해요. 지금 당장 몸을 피하세요.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낯선 할머니가 갑자기 내게 속삭이며 현금 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바로 그 순간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이 더욱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레스토랑 창밖으로 눈이 시적인 풍경을 그리며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고 부드러운 눈송이들이 고요 속에서 춤을 추며 이미 그슈타트를 덮은 하얀 세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벨뷰 호텔 2층에 있는 우리 테이블에서 알프스 산맥의 풍경은 마치 웅장한 유화처럼 보였습니다. 뾰족한 봉우리들이 달빛을 받아 깨끗한 밤하늘을 배경으로 검은 실루엣을 만들어냈습니다. 실내는 차가운 바깥 세상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따뜻한 벽난로, 로맨틱한 선율을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 그리고 도자기 접시 위에서 은식기가 부딪히는 조용한 소리가 사치스럽고 안락한 껍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이 모든 것을 흡수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두른 우아한 실크 스카프를 고쳐매며 자신이 입고 있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와 잘 어울리는지 확인했습니다. 완벽해.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에 앉은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6개월 전 서연의 방어벽을 허물었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안전과 사랑, 그리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미소였죠. 우리 신혼여행에는 최고만 있어야지. 여보.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새하얀 식탁보가 덮인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가락이 서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작지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밝힌 결혼 반지가 테이블 중앙에 촛불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년간 혼자 슬픔을 감내하며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검소하게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곳 스위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에서 그녀가 밟는 땅조차 숭배하는 듯한 남자와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박민주는 그녀가 남몰래 바쳐온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잘생겼고 능력 있고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그는 서연에 있는 그대로를 그녀의 순탄치 않았던 과거까지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요구하지 않았고 오직 주기만 했습니다. 웨이터가 전문적인 침묵 속에 다가와 디저트를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서연을 위한 초콜릿 라바 케이크와 민준을 위한 크렘 브릴레였습니다. 진한 다크 초콜릿 향이 피어올라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서연아. 민준은 윙크를 하며 작은 숟가락을 들어 디저트 위에 캐러멜층을 깼습니다. 서연이 막 첫 숟가락을 뜨려던 찰나 크고 거친 진동 소리가 부드러운 분위기를 깼습니다. 민준의 접시 옆에 놓인 휴대폰이었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는 귀를 찢을 듯 시끄럽고 거슬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을 분명히 포착했습니다. 민준의 미간 사이에 잡힌 기묘한 주름, 턱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전혀 알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긴장되고 차갑고 분노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그만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고 따뜻한 미소가 다시 얼굴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잠깐만, 여보.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야. 서울 클라이언트들은 시간을 몰라. 항상 패닉 상태라니까.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의자에서 일어나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잠깐 받고 올게. 기다리지 마. 케이크 식기 전에 먹어. 금방 올게.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든든한 등이 멀어지는 것을 붐비지만 조용한 메인 다이닝룸을 가로질러 호텔 로비로 향하는 커다란 나무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앉아 식어가는 초콜릿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불편함이 갑자기 목덜미를 타고 기어올랐습니다. 아까 민준의 이마에 잡혔던 주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건 그녀가 아는 민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나쁜 생각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 일일 거야. 민준은 성공한 사업가니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해. 과민 반응하지 말자. 신혼여행 중이잖아. 서연은 숟가락을 들고 맛있는 디저트에 다시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막 한 입 먹으려던 순간 테이블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가까운 인기척이었습니다. 어느새 한 할머니가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연은 희미한 파스 냄새와 두려움의 냄새가 섞인 것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금 놀랐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를 얼핏 본 기억이 났습니다. 창가 쪽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죠. 서연은 현지 관광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는 분명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에 회색의 두꺼운 울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세월과 고생의 주름으로 가득했고 그 눈은 맙소사, 그 눈은 너무나 짙고 순수한 공포를 발산하고 있어서 서연의 배가 순식간에 아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은 빠르고 당황스러워 보였으며 마치 도둑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고 차가운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빠른 동작으로 그녀는 서연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두툼하고 뻣뻣한 종이 뭉치.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가 몸을 기울여 서연의 뺨에 헐떡이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남편을 부르지 마세요.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떨렸지만 찌르는 듯한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택시를 불러요. 로비. 화장실로 가서 창문으로 나가요. 지금 당장. 빨리.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분명 장난일 거야. 일종의 짓궂은 신혼여행 몰래카메라 같은 거. 죄송한데. 할머니. 서연은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아귀 힘은 떨리고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늙은 눈동자가 마침내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엔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를 믿지 마세요. 할머니가 다시 쉿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커지고 더 다급해졌습니다. 박민준을 믿지 마. 이건 전부 함정이야. 아가씨의 목숨과 재산이 걸린 일이라고. 그가 아직 밖에 있을 때 지금 당장 도망쳐. 서연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할머니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돌아섰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거의 절뚝거리며 달려 식당 반대편 구석에 있는 여자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홀로 남겨져 의자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온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뼈를 찌르는 듯한 한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손에 쥐어진 스위스 프랑 지폐 뭉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은 몇 초 동안 하얗게 비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건너편 테이블의 낮은 웃음소리가 갑자기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멀고 왜곡되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린 돈을 응시했습니다.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푼돈이 아니라 큰 돈이었습니다. 목숨과 재산, 박민준을 믿지 마. 그 문장들이 고장난 카세트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말이 안 돼. 민준 씨야. 내 남편, 나를 사랑하는 남자라고. 재산, 무슨 재산. 난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인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 조금 있긴 하지만 대단한 건 아니었어. 민준 씨의 재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 할머니는 분명 미친 거야. 그래, 그게 유일한 설명이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할머니가 사람을 착각한 게 분명해. 서연은 숨을 내쉬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이 돈을 돌려줘야 해. 화장실로 가서 할머니를 찾고 괜찮은지 확인해야겠어. 그녀가 막 일어서려던 찰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식당에서 보이는 호텔 로비 쪽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 아니었습니다. 혼자도 아니었고요. 민준은 비상구 근처의 어두운 로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두 남자와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뻣뻣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어 캐주얼하고 호화로운 옷차림에 다른 호텔 투숙객들과는 확연히 대조되었습니다. 민주는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짓은 딱딱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삿대질했고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평소 그렇게 따뜻하고 차분하던 얼굴이 희미한 로비 조명 아래서 냉혹하고 무자비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먼 거리에서도 그가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클라이언트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업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모든 기이한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방식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민준이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차가운 공포의 파도로 변했습니다. 할머니의 경고는 미친 사람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연은 움직였습니다. 생존 본능이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의나 외모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옆 의자에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고 스위스 프랑 뭉치를 그 안에 쑤셔 넣은 뒤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로비 쪽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해 보이려 노력했지만 가능한 한 빠른 걸음으로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아까 할머니가 가리켰던 여자 화장실 쪽이 아니라요. 아니, 식당 안의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로비 화장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호텔 직원 몇 명을 지나쳤습니다. 서연은 딱딱한 미소로 답했는데 아마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로비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호화로웠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대리석으로 덮여 있고 금도금 수도꼭지와 거대한 거울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장 안쪽 끝에 있는 큰 칸의 문을 밀고 들어가 잠갔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변기 뚜껑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창문으로 나가라고 했지. 창문. 서연은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칸막이 뒤쪽 벽에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고 두꺼운 불투명 유리로 된 창문으로 환기와 채광을 위해 설계된 것이지 사람이 드나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문은 벽에 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변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의 걸쇠를 잡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걸쇠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쌓인 눈이나 얼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당겼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물이 눈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갇히게 될 거야. 민준이 내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운 걸 눈치챌 거야. 나를 찾으러 올 거야. 안 돼. 서연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양손을 사용하여 필사적인 힘으로 걸쇠를 비틀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딸깍 소리가 크게 났고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창문이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차갑고 얼어붙은 밤 공기가 즉시 밀려 들어와 서연의 얼굴을 때렸고 그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완전히 밀어 열었습니다. 밖은 어둠과 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호텔의 반대편 개인 정원 구역이었습니다. 창문에서 아래 눈더미까지의 거리는 약 2m 정도였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발목을 삐기에 충분히 높은 높이였지만 탈출로로 삼기에는 충분히 낮은 높이였습니다. 바로 그때 가방 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전화했는지 알았습니다. 보지 않아도 민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뒤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결혼식 때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과 함께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 광경은 이제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무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를 죽였습니다. 미안해, 민준 씨. 그녀는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라고 믿었던 환상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안전한지 확인했습니다. 변기 물통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몸을 창틀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비싼 드레스가 날카로운 부분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두꺼운 눈더미 위로 떨어졌습니다. 눈은 부드러웠지만 한기가 즉시 드레스 천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얼음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착지하면서 하이힐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깊은 눈 때문에 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신발 한 짝만 신은 채 호텔 정원과 큰 길을 구분하는 낮은 울타리를 향해 절뚝거리며 달렸습니다. 울타리를 뛰어넘어 제설 작업이 된 인도에 착지했습니다. 추위뿐만 아니라 충격으로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택시 한 대가 한산한 도로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연은 도로 한가운데로 달려가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현지인 중년 남성인 운전기사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눈 내리는 그 슈타트에 한밤중에 코트도 없이 드레스를 입고 신발은 한 짝뿐인 동양인 여자라니. 서연은 뒷문을 열고 바로 탔습니다. 출발해요, 기사님. 제발 그냥 가주세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외쳤습니다. 운전기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부인? 그가 짙은 스위스 독일어 억양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을요.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민준에게서 도망쳐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가요. 이 호텔에서 멀리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여 한산한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뒤를 돌아 이제 위협적으로 보이는 호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어디야? 나랑 장난치지 마. 서연아. 메시지에 숨겨진 위협이 서연의 피를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택시가 호텔 거리 끝에 있는 신호등 교차로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서연은 영원히 그녀를 괴롭힐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준이 호텔 로비에서 나왔습니다. 테라스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수한 분노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는 왼쪽과 오른쪽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최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같은 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참이었나 봅니다. 민준이 그녀를 봤습니다. 그는 너무나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민준이 그녀를 봤습니다. 그는 최 여사에게 달려들어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다시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공포로 커진 최 여사의 눈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공포로 커진 최 여사의 눈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어두운 로비 안으로 끌고 들어가 사라지기 직전 할머니는 그들의 택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은 할머니가 자신을 볼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보았습니다.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연은 터져나오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마침내 얼어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괴물의 손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택시는 얼어붙은 밤을 뚫고 달렸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얇은 이브닝 드레스가 눈에 젖어서 혹은 신발을 한 짝만 신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떨림은 내면에서 금이 가버린 영혼의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계속 그녀를 힐끗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동정심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히터를 더 세게 틀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서연은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추위는 자동차 히터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의 추위였습니다. 민준이 최 여사의 팔을 움켜쥐던 광경이 뇌리에 밝혔습니다. 거칠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알던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민준은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며 서연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부드러움으로 말하는 남자였습니다. 아까 호텔 로비의 그 남자는 남편의 얼굴을 한 낯선 괴물이었습니다. 나랑 장난치지 마, 서연아. 문자 메시지가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어두운 택시 안에서 눈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협박이야. 은밀하지 않고 적나라하고 잔인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목숨을 걸었어. 부인, 택시기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서연을 상념에서 깨우려 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10분째 돌고 있어요. 목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경찰서, 병원, 경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스위스 경찰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경찰서. 남편이 화난 것처럼 보였고 낯선 할머니가 돈을 주며 도망치라고 했다고요? 그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그들은 민준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은 그 매력적인 미소와 차분한 태도로 아내가 결혼식 후 스트레스로 잠시 예민해진 것 같다고 그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자신이 경찰에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도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민준이 손을 뻗을 수 없는 곳, 그녀가 권리를 가진 시민일 수 있는 곳. 대사관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쉬고 갈라졌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기사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목적지가 생겼으니까요. 베른에 있는 거요? 알겠습니다. 부인, 네, 최대한 빨리 그곳으로 가주세요. 서연이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꽤 먼 거리입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서연은 차가운 창문에 어지러운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낼게요. 그냥 가주세요. 그녀는 최 여사가 준 돈을 사용하여 택시비를 선불로 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는 액수였습니다. 기사는 돈을 받고 나서야
이 승객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남은 여정 동안 서연은 고문 같은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는 잠든 스위스의 시골 풍경을 가르며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뒤따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칠 때마다 서연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과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쫓아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편집증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설명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최 여사가 사기꾼일지도 몰라. 납치하려는 조직의 일원일지도.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왜 최 여사가 돈을 줬을까요? 왜 민주는 로비에서 그렇게 화가 나 보였을까요? 왜 민주는 할머니를 움켜쥐었을까요? 아니, 가장 간단한 설명이 가장 고통스러운 설명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속였습니다. 3주밖에 안 된 그들의 결혼 생활은 거짓이었습니다. 서울의 미술관에서 있었던 만남, 로맨틱한 데이트들, 결혼식 때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 모두 가짜였습니다. 완벽하게 연출된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너의 목숨과 재산이 걸린 일이야. 재산? 무슨 재산? 서연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연은 서울의 본가와 약간의 저축을 상속받았지만 그 액수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했고 대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그녀보다 훨씬 부자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라고 적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란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너무 순진했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속으로 그녀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준. 서연은 그 이름을 노려보았습니다.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몇 초 후 민준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전화 받아.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어. 모든 글자가 대문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크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넌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혼자 있으면 위험해. 내가 도와줄게.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민준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택시가 베른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한산한 거리와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택시는 높은 철제 정문과 조명을 받아 펄럭이는 태극기가 있는 웅장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주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겨 있었습니다. 건물은 어둡고 조용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남은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탄 공기가 바로 찔러왔습니다. 그녀는 신발 한 짝으로 절뚝거리며 정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옆에 작은 경비 초소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친 듯이 초소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위험해요. 현지인 스위스 경비원이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핸드백 속에 다행히 들어있던 여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브닝 드레스에 젖은 채 신발 한 짝만 신고 떨고 있는 서연의 엉망인 모습을 보고 경비원은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철제 정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숙직 중이던 대사관의 젊은 한국인 직원, 아마도 주니어 스태프인 남자가 본관 정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상에, 괜찮으세요? 들어오세요. 남자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따뜻한 로비 안으로 비틀거려 들어갔습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안전하다. 한국 영토에 들어온 것이다. 자신을 김도연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그녀를 작은 대기실로 안내하여 소파에 앉히고 금세 두꺼운 담요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서연의 손은 여전히 너무 심하게 떨려서 차를 쏟을 뻔했습니다. 부인, 제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도를 당하셨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남편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 같아요. 그 사람은 위험해요. 그에게서 도망쳐 왔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분이 여기 스위스에 계십니까? 네, 지금 신혼여행 중이었어요. 이름은 박민준이에요. 박민준. 그가 나를 속였어요.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이 도망치라고 했어요. 저는 민준이 그 할머니를 해치는 걸 봤어요. 서연은 레스토랑, 최 여사의 속삭임, 돈, 창문 탈출, 그리고 로비의 민준에 대해 더듬더듬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은 주의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서연님, 정말 무서우셨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록을 위해 본인 성함과 남편분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박민준이고요. 서연이 두 이름을 말하자 도연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아주 미묘해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눈에 있던 동정심이 사라지고 딱딱하고 사무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어떤 지시사항을 막 떠올린 사람 같았습니다. 한서연님, 그리고 박민준님, 도연이 혼잣말처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님,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안전합니다. 상사분을 모셔와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차장님, 오늘 밤 당직 부대사님이십니다. 제발 어디 가지 마시고요. 도연은 대기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의 정막이 갑자기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아까 넘쳐오르던 서연의 안도감은 이제 불길한 예감으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도연의 태도 변화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서연은 그 방에 거의 15분 동안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간은 기어가듯 흘렀습니다. 그녀는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당연히 도연은 상사에게 보고해야겠지.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녀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관광에 대한 잡지가 꽂힌 선반이 있었습니다. 꺼진 텔레비전이 있었고 구석에는 켜져 있는 컴퓨터가 놓인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직원용일 것입니다. 공포에 떠밀린 호기심이 그녀를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의 목숨과 재산. 무슨 재산? 떨리는 다리로 서연은 컴퓨터로 걸어갔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이름을 쳤습니다. 박민준. 결과는 평범했습니다. 비즈니스 기사, 부동산 회사 프로필 등 모두 깨끗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쳤습니다. 한서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단어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한서연 유산. 가장 위쪽에 링크 하나가 떴습니다. 한국 경제지의 오래된 기사였습니다. 약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한서연 가문의 유산 분쟁. 수천억 원대 자산 스위스의 동결. 서연의 심장이 쥐어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남동생인 외삼촌 한기철 사이의 법적 분쟁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연의 외할아버지는 과거 거물급 재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서연의 어머니에게 물려주자 기철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 유산은 단순한 집과 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양의 투자 자산, 주식,
그리고 취리히의 프라이빗 뱅크 금고에 보관된 골드바였습니다. 삼촌 한기철은 서연의 어머니가 상속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읽어내려갔고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기철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연의 어머니는 그것을 매우 엄격한 신탁펀드에 묶어두었습니다. 자산은 동결되었고 어머니가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넣은 기이한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산은 유일한 상속인인 한서연이만 25세가 되거나 결혼을 한 후에만 인출할 수 있다. 서연은 3달 전에 막 25번째 생일을 맞이했고 3주 전에 결혼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명확해졌습니다. 민주는 그녀와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산 인출 조항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삼촌 한기철. 이건 분명 한기철의 짓이야.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급히 브라우저 창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도연이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읽기 힘들었습니다. 서연님, 상사분이 오셨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으로 비켜섰고 도연의 뒤에서 누군가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디너 재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청바지에 깔끔한 캐시미어 니트로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상쾌하고 차분하며 매우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 그 뒤에는 서연이 호텔 로비에서 봤던 검은 양복의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알프스의 빙하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마치 말 안 듣는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 있었어?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서연은 뒷걸음질 치다가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서연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사관은 피난처가 아니라 두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공포가 목을 졸랐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여기로 전화했지. 당연하잖아. 민준이 방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두 경호원은 문가에 남아 유일한 탈출구를 막았습니다. 대사관 직원 도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당신이 갈 만한 모든 곳에 전화했어. 경찰서, 병원, 그리고 당연히 우리 대사관. 내 아내가 약간 충격을 받아서 호텔에서 뛰쳐나갔다고 했지. 그들이 아주 협조적이더군. 그는 서연의 몇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은 걱정하는 척하는 가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추워 보여. 많이 혼란스러웠구나. 호텔로 돌아가자. 가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돌아가?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히스테릭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 민준 씨. 당신이랑 한기철 삼촌이 날 죽이려고 계획한 그 호텔로. 한기철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민준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서연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한기철, 민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삼촌은 서울에 계시잖아. 당신 많이 지쳤구나. 식당에 그 할머니, 그 여자가 당신한테 뭘 줬어? 약 같은 거? 당신을 편집증에 걸리게 만든 거야? 돈을 줬어. 서연이 가방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에게서 도망치라고 이 돈을 줬어. 로비에서 당신이 그분을 해치는 걸 봤어. 민준 씨, 내가 봤다고. 해치다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과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저 할머니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려고 붙잡았을 뿐이야. 그러다 갑자기 기절하셨어. 이미 호텔 의료팀이 돌보고 있어.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완벽하게 설계된 거짓말이야. 서연은 절망적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갇혔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이미 민준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침착하며 영향력 있는 남편과 히스테릭하고 엉망진창이며 신발 한 짝만 신은 아내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서연아, 손이리 줘. 호텔 가서 해결하자.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여긴 우리나라 공관이야.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저항하면 저 두 경호원이 끌고 갈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면 민주는 그녀가 불안정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머리를 써야 했습니다.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몸의 떨림을 멈추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혼란스럽고 지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민준 씨. 그녀는 눈물이 흐르게 내버려두며 속삭였습니다. 무서워. 그 여자가 너무 확신에 차서 말했어. 민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서연이 다시 자신의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아, 여보. 내 잘못이 아니야. 자, 가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좀 먼저 다녀와도 될까? 나 꼴이 엉망이야. 춥고 젖었어. 세수라도 좀 하고 싶어. 민주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바로 가늠해보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물론이지. 민준이 마침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10분 줄게. 나랑 박 차장님은 앞 로비에서 기다릴게. 그는 방 건너편 문을 가리켰습니다. 화장실은 저쪽 복도에 있어. 너무 오래 걸리지 마. 고마워.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민주는 돌아서서 두 경호원과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그들이 밖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민준이 가리킨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은 작고 깨끗했으며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칸막이 하나와 세면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두려워했던 대로 창문은 작고 천장 높이 달려 있었으며 쇠창살이 쳐져 있었습니다.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세게 흐르게 해서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세면대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갇혔어. 실패했어. 호텔로 끌려갈 거고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거야. 절망이 덮쳐오던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소리는 작았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완전한 정적. 톡톡. 소리는 쇠창살 창문에서 났습니다. 서연은 변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불투명 유리의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건물의 다른 쪽, 아마도 대사관과 옆 건물 사이에 좁은 골목길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톡. 이번에는 더 크고 다급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쉰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서연 아가씨, 빨리 창문 열어요.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빨리. 그놈들이 의심할 거예요. 서연은 쇠창살을 보았습니다. 창살은 각 모서리에 4개의 큰 나사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맨손으로는 절대 열 수 없었습니다. 쇠창살이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서연이 당황해서 속삭였습니다. 세면대 밑을 봐요. 아까 직원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거기 뒀어요. 서연은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도자기 세면대 밑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차갑고 묵직한 것이 닿았습니다. 걸레에 쌓여있는 것, 드라이버였습니다. 어떻게? 물어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변기 위로 올라가 균형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드라이버 끝을 나사 머리에 맞추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빨리요, 아가씨. 밖에서 최 여사의 목소리가 재촉했습니다. 서연은 돌렸습니다. 첫 번째 나사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밀었습니다. 가슴 아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두 번째 나사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더 쉬웠습니다. 둘, 화장실 박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다 됐어?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 조바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옷 좀 갈아입느라고요. 금방 나가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도연이 담요를 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마치 몸을 가리고 있는 척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래 걸리지 마.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다시 작업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세 번째 나사, 네 번째 나사. 쇠창살이 분리되어 그녀의 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게 때문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창살을 조용히 칸막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리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아래 어두운 골목에 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찰과상 투성이고 한쪽 팔은 멍이 들어 보였습니다. 민준이 움켜쥐었던 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뛰어요. 제가 받을게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너무 높아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거의 3m 높이였습니다. 밑에 쓰레기 봉투 더미가 있어요. 그냥 뛰어요. 서연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창밖으로 밀어낸 다음 몸을 돌려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 더미 위로 둔탁하게 떨어졌습니다. 냄새가 고약했지만 다행히 꽤 푹신했습니다. 최 여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뛰어요. 차가 골목 끝에 있어요. 그들은 달렸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신발 한 짝으로 미끄러운 자갈길 위를 절뚝거렸습니다. 그들이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환한 고함이 들렸습니다. 한서연, 민준이 화장실 문을 부수고 열린 창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타요, 타. 최 여사가 어두운 거리에 주차된 작은 소형 세단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조수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는 한적한 벨은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민준과 두 경호원이 골목에서 뛰쳐나오기 몇 초 전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슴 통증을 느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는 옆자리의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최 여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민준이 할머니를 잡은 줄 알았어요. 잡았었죠.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시선은 도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놈은 당황해 있었어요. 같이 있던 남자는 변호사였는데 아가씨가 도망친 걸 알자마자 여기저기 전화하느라 바쁘고 화내고 난리도 아니었죠. 놈이 방심했어요. 제가 놈의 손을 힘껏 물어뜯고 호텔 주방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아가씨가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다는 걸 알았죠. 대사관. 택시를 대절해서 바로 거기로 갔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은 그 사람 편이었어요. 서연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최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삼촌이요? 한기철은 어디에나 연줄이 있어요. 아가씨가 돌발 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사관 안에 있는 사람을 이미 매수해 둔 겁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달렸고 도심을 벗어나 더 한적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최 여사는 마침내 허름해 보이는 작은 모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안전할 겁니다.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작고 깨끗한 모텔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여사는 문을 잠그고 안전 걸쇠를 걸고 마침내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최 여사님,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를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친 눈이 깊은 슬픔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가씨를 압니다. 서연 아가씨. 아가씨가 저를 기억 못할 뿐이죠.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이름은 최명희입니다. 그냥 최 여사라고 부르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아가씨 어머니 이미경님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서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명희 이모,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초콜릿 비스킷을 주던 어머니의 서재에 늘 있던 어깨까지 오는 머리의 친절한 아주머니. 최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연 아가씨. 제가 명희 이모예요. 하지만 왜? 무슨 재산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 여사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아가씨가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5년 전 어머님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의 공기가 전부 빨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범인은 삼촌 한기철입니다. 최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범인은 삼촌 한기철입니다. 그는 한씨 가문의 모든 유산을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더 현명하셨죠. 동생이 탐욕스럽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어머님은 모든 자산을 스위스로 옮기고 매우 복잡한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최 여사는 결혼 조항에 대해 한기철의 탐욕에 대해 모두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한기철은 저를 해고하고 입을 열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숨어 지냈지만 멀리서 아가씨를 지켜보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기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다 박민준이 나타났죠. 놈은 아가씨에게 너무 빨리 접근했어요. 수상했습니다. 저는 남은 저축을 털어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했지만 나중에 놈의 진짜 이름을 찾아냈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본명은 밀로스 콜라, 마이로 스콜럴. 사기 및 청부 살인으로 3개국에서 수배 중인 인터폴 수배자입니다. 한기철이 놈을 고용한 겁니다. 딱 하나의 임무를 위해서요. 아가씨와 결혼하고 스위스로 데려와서 자산 양도 위임장에 서명하게 강요한 다음 신혼여행 중 사고로 위장해 죽이는 것. 어머님께 했던 것과 똑같이요. 서류 봉투에서 사진이 나왔습니다. 박민준의 사진이었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심한 구역질에 토할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 여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전 9시 박민준, 아니 본명이 뭐든 간에 그놈은 취리히에 있는 본토벨, 몬터빌 은행에 예약이 되어 있어요. 놈은 두 사람의 혼인신고서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현금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경찰에 가야 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최 여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박민주는 법적인 혼인신고서가 있어요. 아가씨는 법적인 아내고요. 스위스 경찰은 가정문제라고 여기는 일에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한기철이 모든 걸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막아야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걸 맡기셨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연이가 필요할 때 이걸 주라고 하셨어요. 최 여사는 서류 봉투 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대여 금고 열쇠였습니다. 박민준에게는 혼인신고서가 있죠.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같은 은행에 있는 대여 금고 열쇠요. 어머님은 한기철의 모든 범죄 증거를 그곳에 보관하셨어요. 진짜 유원장과 박민준의 진짜 신원을 증명할 증거도요. 놈보다 먼저 은행에 도착해야 합니다. 모텔 방은 작고 키키한 담배 냄새가 났으며 창밖에 네온사인이 깜박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방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뻣뻣한 시트가 깔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바닥 위에 오래된 열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물건은 무겁고 차가웠으며 비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최 여사는 모텔 커피포트로 종이컵에 티백차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차분해서 방금 살인 청부업자와 추격전을 벌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건조하고 따가웠습니다. 명희 이모,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민준이랑 기철 삼촌을 상대로. 그들은 우리 엄마를 죽였잖아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살인자, 자신의 삼촌, 그리고 결혼한 남자. 그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고 거대해서 서연은 자신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뜨거운 찻잔을 서연의 손에 쥐어주며 굳어버린 서연의 손가락이 컵을 감싸게 했습니다. 온기가 조금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할 수 있습니다. 최 여사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셨어요. 그분은 약하지 않았고 아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은 이 일을 준비하셨어요. 아가씨에게 무기를 남기신 겁니다. 그 열쇠가 무기예요. 하지만 민주는 혼인신고서가 있잖아요. 서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모 말대로 경찰은 절 믿지 않을 거예요. 은행도 안 믿을 거고요. 전 그저 히스테리 부리는 아내일 뿐이잖아요. 그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놈에겐 서류가 있죠. 최 여사가 허리를 펴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은행 금고 속의 증거로 뒷받침되는 진실은 더 큰 힘입니다. 본토벨 은행은 아무 은행이 아니에요. 평판이 그들에게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들 눈앞에서 증명할 수만 있다면 국제적인 살인 및 사기 스캔들에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위에 싸구려 벽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새벽 3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우리가 대사관에서 도망친 걸 알아요. 놈과 한기철은 분명 베른 전역을 뒤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오전 9시 취리 약속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건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이점이에요. 최 여사는 아까 차 트렁크에서 끌어온 작은 가방을 열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가씨 옷을 갈아입으셔야 해요. 찢어진 드레스에 신발 한 짝 차림으로 스위스 은행에 들어갈 순 없으니까요. 그녀는 심플한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짙은 색 긴 치마, 헐렁한 블라우스, 그리고 편해 보이는 운동화 한 켤레였습니다. 미안해요. 제 옷들이라 좀 헐렁하겠지만 그 드레스보단 나을 겁니다. 서연은 비싼 신혼여행 드레스를 벗었습니다. 실크천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릴 때 마치 낡은 허물을 벗는 것 같았습니다. 순진하고 멍청했으며 거짓사랑에 눈이 멀었던 한서연을 벗어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의 옷을 입었습니다. 옷은 낯설었지만 안전했습니다. 그녀는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을 바라봤을 때 마주본 것은 더 이상 행복한 새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분노도 서려 있는 여자였습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 지금 출발해야 합니다.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베른에서 취리히까지 1시간 반 가까이 걸려요. 은행 문 열기 전에 도착해야 해요. 민준이 오기 전에요. 그들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서연은 금고 열쇠를 치마 주머니에 넣고 가끔 두드려보며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5분 후 그들은 모텔을 나섰습니다. 새벽 전의 공기는 매우 차가웠고 뼈까지 시리게 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최 여사가 렌트한 세단에 타고 고속도로로 나갔습니다. 그 여정은 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긴 고문이었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모든 차가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백미러에 나타나는 모든 헤드라이트 불빛이 서연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수석에 긴장한 채 앉아 문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모는 민준에 대해 어떻게 아셨어요? 서연이 조용히 물으며 긴장된 침묵을 깼습니다. 최 여사는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가씨를 지켜보는 걸 멈춘 적이 없다고. 한기철이 5년 전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을 때 저는 그가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술을 바꾼 것뿐이었죠. 그는 기다렸던 겁니다. 나를 기다렸군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아가씨가 결혼하기를 기다린 거죠. 최 여사가 정정했습니다. 그는 그 조항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6개월 전 이 남자 박민준이 갑자기 아가씨 인생에 나타났죠. 너무 완벽했고 너무 빨랐어요. 저는 남은 저축을 털어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엔 깨끗했지만 나중에 놈의 진짜 이름을 찾아냈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동유럽에서 유사한 사기 행각으로 3개국에서 수배 중인 유령 같은 존재였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 계획은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한국 경찰에 넘길 충분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빠르게 움직였어요. 갑자기 결혼을 하고 스위스로 날아왔죠. 저는 이게 게임의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대포가 아니라 수원에 있는 집을 팔아 그 슈타트행 티켓을 샀습니다. 놈보다 먼저 아가씨에게 닿아야 했으니까요. 서연은 옆자리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희생, 명의 이모.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 마세요. 최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머님을 위해 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동이 터오며 하늘을 회색과 옅은 분홍색으로 물들일 무렵 그들은 취리 시경계에 들어섰습니다. 도시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출근길의 사람들이 거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거리죠? 은행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바노프 슈트라세. 최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금융중심가죠. 거의 다 왔어요. 차가 넓고 호화로운 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디자이너 부티크와 웅장한 은행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본토벨 은행에서 몇 블록 떨어진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눈에 덜 띄니까요. 그들은 차가운 인도 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날은 이미 밝았습니다. 서연은 몸을 감싸 안으며 떨림을 멈추려 했습니다. 그들이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보았습니다. 길 건너편 본토벨은행 정문 로비 앞에 검은색 벤츠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것은 삼촌 한기철이었습니다. 그는 살이 찌고 만족스러워 보였으며 비싼 울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 민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비싼 슈트,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기철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큰 계약을 앞둔 성공한 사업가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서연과 최 여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빨리요.
최 여사가 서연의 팔을 잡아 끌며 쉿소리를 냈습니다. 놈들이 예정보다 일찍 왔어요. 그들은 길을 건너 다른 보행자들 틈에 섞여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민준과 기철은 문 앞에서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은행 지점장처럼 보이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최 여사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서연을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적힌 더 작은 옆문으로 끌고 갔습니다. 놈들은 메인 로비로 들어갈 겁니다. 최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금고실로 바로 통하는 입구로 갑니다. 자, 서둘러야 해요. 프라이빗 뱅킹 입구는 훨씬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참나무 문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벨을 눌렀습니다. 문 위에 작은 카메라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딸깍하는 큰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는 메인 로비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고요했습니다. 방은 짙은 호두나무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카펫이 두꺼워 모든 소리를 삼켰습니다. 검은 대리석으로 만든 리셉션 데스크 하나만이 있었고 매우 단정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서연과 최 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선은 차갑고 평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헐렁한 옷과 운동화를 신은 서연과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는 최 여사를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의 고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자가 짙은 독일어 억양의 영어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 여사가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미경님 명의의 대여 금고를 이용하러 왔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잘 다듬어진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미경. 그녀는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향해 무언가를 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금고는 5년 넘게 비활성 상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시죠? 여자가 물었습니다. 시선이 이제 서연에게 옮겨갔습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힘을 주었습니다. 이미경님의 딸입니다. 제가 상속인입니다. 리셉션 직원은 서연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신분증을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은 여권을 꺼냈습니다. 덕가씨를 강하니 서연을 봉관 글을 썹니다. 호텔에서 도망칠 때 가방에 챙겨둔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여자는 여권을 받아 스캐너 조명 아래서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서연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말투가 조금 더 공손해졌습니다. 하지만 대여 금고에 접근하려면 열쇠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열쇠는 가져왔습니다. 최 여사가 말했고 서연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내 대리석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열쇠를 쳐다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열쇠를 가지고 있을 줄은 예상치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녀가 잠시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부군의 이름인 박민준님께서 오늘 아침 이 계좌의 상태를 논의하기 위해 예약이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서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남편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법적인 소유주로서 지금 제 금고에 접근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이 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싸움이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분명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한편에는 진짜 열쇠를 가진 상속녀 서연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영향력 있는 남편이 오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어 스위스 독일어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벽에 걸린 우아한 큰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8시 47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 초가 1시간 같았습니다. 민중과 기철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영원 같은 2분이 지난 후 여자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프만 씨, 금고 매니저가 동행할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데스크 뒤에 두꺼운 유리 문이 윙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서연과 최 여사는 서둘러 들어갔고 여자를 따라 조용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3층으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호프만 씨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는 땅속 깊은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마치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B3층에서 열리자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반짝이는 철제 격자문이 있었고 그 뒤에는 거대한 원형 강철문이 있었습니다. 메인 금고였습니다. 마르고 안경을 쓴 남자 호프만 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해 보였습니다. 한서연님,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오시죠. 그는 그들을 이끌고 격자문을 통과했고 문은 무거운 철컹 소리와 함께 뒤에서 닫혔습니다. 호프만 씨는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고 지문 스캔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두꺼운 원형 강철문이 쉿소리를 내며 움직여 열렸습니다. 안에는 다양한 크기의 수백 개의 대여 금고 박스가 번쩍이는 강철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714번입니다. 호프만 씨가 말했습니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방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쇠를 꺼냈습니다. 2개의 열쇠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은행 열쇠와 고객님 열쇠. 그가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이제 고객님 열쇠를 넣으십시오. 서연의 손이 심하게 떨려서 오래된 열쇠를 구멍에 맞추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첫 시도에 실패했습니다. 진정해요. 이모가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열쇠가 부드럽게 들어갔습니다. 돌렸습니다. 기계적인 딸깍 소리가 매우 만족스럽게 들렸습니다. 호프만 씨는 은색의 긴 금속 상자를 당겨 꺼냈습니다. 상자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개인 열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프만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만 있는 창문 없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상자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다 되시면 벽에 있는 벨을 누르십시오. 그가 말하고는 나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은 쉿소리와 함께 닫히며 그들을 완전한 침묵 속에 가두었습니다. 벽시계는 8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빨리요. 아가씨, 최 여사가 재촉했습니다. 서연은 금속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골드바나 보석이 없었습니다. 서류, 파일, 오래된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몇 개, 그리고 USB 메모리 스틱 하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최 여사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총알입니다. 서연은 맨 위에 있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 서연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법정 문서가 아니라 편지였습니다. 서연아, 내 딸아. 서연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즉시 앞을 가렸습니다.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한기철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뜻일 거야. 울지 마라. 엄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내 삼촌은 탐욕스럽지만 겁쟁이야. 이 상자 안에 그를 파멸시킬 모든 것이 들어있다. 자금 이체 증명, 나를 협박했을 때의 녹음, 그리고 그의 비즈니스 범죄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들. 엄마가 수년 동안 모은 거란다. 이걸 사용해라. 그가 이기게 두지 마. 사랑한다. 알고 계셨어.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다 알고 계셨어. 다른 것도 보세요.
최 여사가 재촉했습니다. 서연은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 여사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은행 이체 사본, 위조 신분증 서류들, 그리고 작은 USB 스틱, 이겁니다.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박민준의 진짜 신분 증명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녹음한 겁니다. 한기철이 박민준을 고용했을 때의 대화요. 정확히 오전 9시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정의가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열람실 문이 윙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서연과 최 여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프만 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슈트는 깔끔했고 머리는 완벽했습니다. 슈트는 깔끔했고 머리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화나거나 당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하거나 부웃고 있었습니다. 가장했던 그 친절하고 매력적인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미소. 여보, 민준이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 없었잖아. 그렇게 쉬울 줄 알았어? 서연과 최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뒤 복도에 삼촌 한기철이 입이 귀에 걸리도록 비열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철 옆에 호프만 씨가 순종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프만 씨 옆에는 더 나이가 많고 매우 권위 있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은행장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한서연님, 은행장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 발 늦으셨습니다. 이 금고와 모든 내용물은 남편분인 박민준님의 긴급 요청에 의해 귀하의 합법적인 결혼 위임장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서류는 30분 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삼촌 한기철이 킬킬거렸습니다. 게임 끝났어. 서연아. 그가 말했습니다. 상자 내놔. 금고 열람실의 침묵은 무겁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이제는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 매일 아침 숭배했던 얼굴의 남자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따뜻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승리에 도취해 있었으며 잔인했습니다. 그 남자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민준이 다시 말하며 작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삼촌 한기철과 서연이 뮬러라고 짐작한 은행장, 그리고 순종적인 호프만 씨가 뒤쪽 복도에 서서 탈출구를 막았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수고는 안 해도 됐는데 그렇게 쉬울 줄 알았어. 서연은 금속 상자의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아직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삼촌 한기철이 웃었습니다. 만족감에 찬 쉰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만해, 서연아. 드라마 그만 찍고. 넌 졌어. 네 멍청한 엄마랑 똑같구나. 순수하고 뜨거운 분노가 갑자기 서연의 두려움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녀는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녀의 목소리가 좁은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 삼촌이 얼마나 썩은 인간인지 다 알고 계셨다고. 그만. 뮬러 은행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에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스위스 은행가였습니다. 가정사의 멜로드라마 따위에 쓸 시간은 없었습니다. 한서연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30분 전 남편 박민준님께서 귀하가 서명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결혼 위임장을 제출하셨고, 이는 귀하의 모든 자산에 대한 전권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그건 위조된 게 분명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 진짜야, 여보, 민준이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오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가 서명한 서류 더미 중 하나지. 여행자 보험, 비자 서류들. 너 꼼꼼히 안 읽어봤잖아. 그렇지? 서연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그녀는 너무 행복했고 준비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민준이 내미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서명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스위스 관할입니다. 부인. 뮬러 은행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류는 합법적입니다. 은행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금고의 내용물은 그의 요청에 따라 일시 동결됩니다. 이 방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호프만 씨, 상자를 회수하세요. 호프만 씨가 순종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가 담긴 상자를 가져가려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가 소리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긴장했지만 차분했던 그녀였습니다. 지금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나이의 여성치고는 매우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상자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자의 내용물을 움켜쥐었습니다. 민준의 진짜 신분이 담긴 파일과 USB 스틱을 낚아채고는 금속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른 내용물들, 오래된 편지와 테이프들이 쏟아져 흩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호프만 씨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민준과 기철은 갑작스러운 폭발에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그 위임장은 무효야. 최 여사가 쉿소리를 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나 기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뮬러 은행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위임장은 박민준의 이름으로 서명되었습니다. 최 여사가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위임장은 휴지 조각입니다. 왜냐하면 저 남자의 이름은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박민준이 아니니까요. 분위기가 극도로 팽팽해졌습니다. 민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뮬러 은행장님, 보시다시피 이 늙은 여자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 아내에게 집착하고 있죠. 기철이 거들었습니다. 도둑질하다 잘린 전직 가정부입니다. 그냥 체포하세요. 거짓말쟁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서연아.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가면이 조금씩 금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닥치지 않을 거야. 서연은 이제 최 여사 옆에 섰습니다. 당신, 뮬러 은행장님. 당신은 은행가잖아요. 평판이 전부잖아요. 안 그래요? 당신네 은행이 국제적인 수배자, 사기꾼, 그리고 살인자를 도와 피해자의 자산을 강탈했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되면 은행 평판이 어떻게 될까요? 뮬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살인자, 국제 수배자라는 단어가 그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 심각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뮬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신분 파일이든 서류를 복도에 있는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열어보세요. 5페이지를 보세요. 인터폴 수배 전단입니다. 뮬러는 파일을 보더니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입가가 굳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명예훼손이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장님이 확인해 보시는데 반대하지 않으시겠죠? 서연이 도발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뮬러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무시하고 서연을 쫓아낸 뒤 기철의 지원을 받는 유력 고객편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파일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무시했다가 서연의 말이 맞다면 은행은 끝장날 것입니다. 짜증 섞인 한숨과 함께 뮬러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순순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례적인 절차입니다. 저는 단지 이 난장판을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훈련된 눈이 문서를 훑었습니다. 그는 5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아주 미세했습니다.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수배 전단의 사진을 보고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꽤 오랫동안 민준을 응시했습니다.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름이었지만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동유럽에서 연쇄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남자. 이건 뮬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조작된 겁니다. 민준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약간 높아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작정한 게 분명합니다. 요즘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데요. 그 사진은 가짜입니다. 정말입니까? 뮬러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는 화면의 다른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한기철 명의의 역의 계좌에서 밀로스 콜라와 연동된 케이맨 제도 계좌로 이체된 내역 사본입니다. 첫 지급은 6개월 전, 두 번째 지급은 서연님의 결혼식 다음 날, 삼촌 한기철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건 그냥 일반적인 비즈니스 대금이야. 무슨 비즈니스요? 삼촌. 서연이 물었습니다. 청부살인 비즈니스. 녹음을 트세요. 최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디오 파일 이름은 명령이었습니다. 호프만 씨는 뮬러를 쳐다봤고 뮬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프만이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방 안의 정적이 잡음 소리로 깨졌고 뒤이어 서연이 잘 아는 삼촌 한기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참을성 없는 몰래 녹음된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 안 해. 박민준이든 밀로스든 뭐든 간에 난 이미 절반을 지불했어. 걔랑 결혼해서 스위스에서 모든 위임장에 서명하게 만들어 다음 주까지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길 원해. 그러자 민준의 차갑고 프로페셔널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결혼 조항은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위임장에 서명하고 자산을 옮긴 다음엔 그 계집애는 어떻게 할까? 서연의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밑으로 최 여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기철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계집애, 지 엄마랑 너무 닮았어. 질문이 너무 많아. 처리해. 신혼여행 중 사고로 산에서 떨어지든 호수에 빠지든 상관 안 해. 비극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지 엄마랑 똑같이. 녹음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철의 끔찍한 웃음소리가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삼촌을 쳐다봤습니다. 한기철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노트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의 민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모든 가장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소는 없어졌습니다. 잘생긴 얼굴은 이제 차갑고 치명적인 증오의 가면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게임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뮬러 은행장은 혐오감을 담아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사분들, 이건 가짜야. 한기철이 갑자기 의자에서 뛰어오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부 조작된 거야. 저 늙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서연이가 꾸민 짓이라고. 쟤네들이. 뮬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테이블 밑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음 경보였습니다. 민주는 기철처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의 부드러운 동작으로 그는 의자에서 뛰어올라 테이블을 가로질러 노트북을 발로 차 날려버리고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연 아가씨,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서연을 낚아채 의자에서 끌어내고 팔로 그녀의 목을 감았습니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어 헐떡였습니다. 순식간에 민주는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총은 아니었지만 작고 날카로운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그는 칼끝을 서연의 목, 턱 바로 아래에 들이댔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민준이 쉿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짙은 동유럽 억양이 섞인 진짜 밀로스 콜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문가에 있던 두 보안 요원이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녀를 놔줘. 당장. 물러서. 민준이 소리치며 서연을 끌고 유리 벽 쪽으로 갔습니다. 물러서. 아니면 목을 그어버리겠어. 서연은 차가운 칼끝이 피부를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하게 떨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그러지 마. 기철이 공포에 질려 떨며 말했습니다. 뮬러는 손을 들어보안 요원들에게 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정하세요, 콜라 씨. 대화로 해결합시다. 대화할 건 없어.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대기시켜 공항까지 가는 길을 비워. 기철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민준에게 집중된 보안 요원들을 보았습니다. 살짝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겁쟁이는 도망칠 기회를 엿봤습니다. 도와주세요. 기철이 소리치며 항복하듯 손을 들었습니다. 제발 저는 해치지 마세요. 전 이놈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놈이 절 속인 겁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놈을 잡아요. 여전히 서연을 붙잡고 있던 민준이 기철을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에 극도의 혐오감이 드러났습니다. 겁쟁이 자식. 민준이 쉿소리를 냈습니다. 탐욕스러운 쥐새끼 같으니. 나는 아무것도 몰라. 기철이 징징대며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 혼자 감옥에 갈 줄 알았어? 민준이 포효했습니다.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네가 제 엄마를 죽이라고 시켰잖아. 네가 이 모든 걸 계획했잖아. 그것은 공개 자백이었습니다. 은행가 앞에서, 보안 요원 앞에서, 서연 앞에서. 기철에 대한 눈먼 분노로 인해 서연의 목을 조르던 민준의 힘이 아주 약간 느슨해졌습니다. 아주 조금.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최 여사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묵직한 유리 물병을 집어들고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 칼을 든 민준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칼이 떨어졌습니다. 민준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서연도 온 체중을 실어 운동화신은 발로 민준의 발등을 짓밟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놓쳤습니다. 서연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다음 순간 두 보안 요원이 덮쳤습니다. 그들은 황소처럼 민준을 들이받아 유리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쿵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에 금이 갔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은 맹렬하게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였습니다. 10초 만에 그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손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본 기철은 문턱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서연은 바닥에서 숨을 헐떡이며 목을 만졌습니다. 작은 상처가 났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즉시 그녀를 안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서연 아가씨. 최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났어요. 서연은 방 건너편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억지로 의자에 앉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멍들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보안 요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스위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스위스 경찰들이 순식간에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혼란스럽고 폭력적이었던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운 전문성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3명의 경찰관이 즉시 은행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한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2명의 경찰관은 기철이 기절해 있는 곳으로 가서 맥박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음에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칼이 스친 목 부위가 쓰라렸습니다. 최 여사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으로 부드럽게 서연의 머리카락을 치워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긁힌 것뿐이에요. 아가씨. 최 여사가 안도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냥 긁힌 것뿐입니다. 여성 경찰관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독일어로 부드럽게 말하다가 딱딱한 영어로 바꿨습니다. 부인, 이제 안전합니다. 다친 곳은요? 구급차를 부를까요? 전 괜찮아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그냥 긁혔어요. 분노로 얼굴이 창백하게 굳은 뮬러 은행장은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에게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프만 씨의 노트북, 민준, 그리고 기철을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그는 은행 내부의 상황을 필사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판이 전부니까요. 녹음 파일 챙겨요. 서연이 최 여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져가게 두지 마세요. 하지만 최 여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에서 USB 스틱을 뽑아 손에 꽉 쥐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오자 최 여사는 그것을 건넸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녀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가리키며 서툰 영어로 덧붙였습니다. 증거. 녹음 살인. 경찰관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USB를 넣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혀진 채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잘생긴 가면은 사라지고 진짜 밀로스 콜라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은 차갑고 공허하며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마치 머릿속으로 형량을 계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임무에 실패한 전문가였습니다. 반면 기철은 구급대원이 강한 냄새가 나는 소금으로 깨우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난 피해자야. 난 함정에 빠졌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손목의 수갑을 보고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서연아, 쟤네들한테 말해. 전부 거짓말이라고. 녹음은 조짜이야. 서연은 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 어머니와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한 남자. 차가운 혐오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데려가 경찰 지휘관이 짧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발버둥치며 아이처럼 울부짖는 기철을 방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밀로스 콜라,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살인 미수, 사기, 신분 위조, 그리고 인터폴 수배 혐의로 체포한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을 곧게 펴고 경찰관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서연을 지나칠 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증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나 후회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끔찍한 눈빛이었습니다. 공허한 눈빛. 마치 서연이 인간이 아니라 그저 실패한 일거리에 불과하다는 듯한, 장부의 빚으로 남겨두고 덮어야 할 숫자일 뿐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가 자신을 두렵게 만들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민준이 먼저 눈길을 돌리고 방을 나갈 때까지 그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서연, 최 여사, 뮬러 은행장, 호프만 씨, 그리고 몇몇 경찰관만이 남았습니다. 한서연님, 뮬러 은행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본토벨 은행을 대표해서 오늘 겪으신 일에 대해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위로는 우리 엄마를 살려내지 못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뮬러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호프만 씨는 박민준, 아니 콜라가 사기적인 방법으로 위임장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언할 겁니다. 위임장은 즉시 무효 처리될 겁니다. 그는 떨고 있는 호프만 씨에게 손짓했습니다. 고객님의 자산은 뮬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유산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최고 보안 등급의 세계자로 모두 옮겨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손 뗄 수 없습니다. 고객님을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당신은요. 서연이 은행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인자에게 내 자산을 넘겨줄 뻔했다는 것도 증언할 건가요? 뮬러는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사기 위협을 감지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범인을 잡았다고 증언할 겁니다. 우리 은행은 안전합니다. 부인, 서연은 은행가가 자신을 보호하려 할 것임을 알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자산을 전부 현금화하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서연님 은행가가 자신을 보호하려 할 것임을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한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전부 이 은행에서 옮길 겁니다. 계좌를 닫겠어요. 뮬러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액의 고객을 잃는 것은 평판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부인, 제발. 우리가 다시 논의해 볼 수 전부 뺄 거예요. 서연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묻는 사람 누구에게나 해줄 겁니다. 뮬러는 패배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지정하시는 기관으로 전액 이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경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인, 정식 진술을 위해 서연님과 이 부인분을 그녀는 최 여사를 가리켰습니다. 경찰서로 모셔야 합니다. 안전은 확실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여전히 떨렸습니다. 최 여사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호프만 씨와 방금 수백만 프랑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이는 뮬러 은행장을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은행 밖으로 안내되었습니다. 1층 로비 문이 열리고 서연은 자유인으로서 처음으로 스위스의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경찰 밴의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 고개를 숙인 민준의 머리와 그 옆에서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는 기철을 얼핏 볼 수 있었습니다. 밴의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업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서연 아가씨. 이모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2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구한 할머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니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